자, 이번 7월 27일 날 토요일 날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 뭐가 어쨌든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문제 자체가 일단 지문이 많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지문이 좀 짧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법 각 영역별로 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단원별로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형사소송법 문제, 그러니까 검찰직이 보는 형사소송법 문제 같은 경우는 수사편,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여기까지 해서 28.5%, 약 한 30%, 그러니까 한 6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수사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출제가 되고 평균적인 출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주체에서 22.5%, 그러니까 한 뭐 4문제 뭐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정도 있고 뭐 증거편에서 15%, 뭐 증거능력, 증명력, 그러면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증거편에서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편 넘어서서 재판 상소, 그 다음에 뭐 재판의 집행까지 해서 15%니까 한 3문제. 그러니까 증거편부터 시작해갖고 재판과 상소까지 하면 30%, 즉 60문제입니다. 60문제가 아니라 6문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증거편부터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증거편 넘어서서 재판과 상소편 하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세 문제나 출제가 되니까 낭패를 보고 증거편도 어영부영 대충 공부했다가는 토탈에서 6문제인데 다른 거 다 맞춰도 70점밖에 못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론도 대충, 그러니까 이제 뭐 교정직이나 보호직 학생들이 보는 형사소송법 개론도 대충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33.5%, 수사나 공소제기 쪽에서, 그러니까 한 6, 7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는 공판 절차 쪽에서 4문제나 출제가 됐네요. 공판 절차. 아까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주체에서 4문제 좀 넘어가게 출제를 했고, 그리고 증거편하고 재판 상소 여기는 비슷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증거편에서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그 넘어서 재판과 상소편에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조문 문제가 형사법에서 형사법 개론이 아니라 조문 문제가 한 43%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지문 문제수로 하면 9문제 정도 출제를 했고, 판례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형사법은 조문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론도요. 형사소송법 개론도 일단 조문 문제가 9문제고 여기도 판례 문제가 거의 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네요. 보통은 판례가 약간 이렇게 판례가 10문제, 11문제 보통, 그리고 조문은 한 9문제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식이 박스형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근데 형사소송법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개론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문 나열형 문제가 그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1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한 출제 수준이었고, 그런데 1문제 정도가 이상하리만큼 조금,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였는데, 차분히 생각해서 기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강간죄 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 초안이 인정되므로, 틀렸죠. 고소 초안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으니까 강간죄는 기소가 무효고, 따라서 기소가 무효면 공소기가 판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7월 27일 날 국가직 시험인데, 원래 강간죄, 성폭력 범죄가 6월 19일 이후, 올해 2013 6월 19일 이후에는 다 비친고죄, 비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는데요. 종전 판례를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전 판례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요,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하등의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종전에 그런 그 성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싸그리 판례를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무죄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다는 말은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고 소송 조건은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직권 조사 사유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맞죠? 3번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의 계속. 자 봐요. 동일 사건이면 관할의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동일 사건 관할의 경합. 사물 관할을 달리하면 단독하고 합의하고 지금 경합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수개의 법원이 계속된 때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며. 맞죠? 동일 사건이 법원 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게 발견되면 단독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그러면 관할이 경합되면 단독 판사는 심판할 수 없으니까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할 수 없을 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죠. 이제 제 두 문자는 취사 경에 걸립니다. 관할의 경합. 맞습니다. 피고인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을 소멸하므로 맞죠? 피고인의 상소권은 고유권이죠. 고유권자가 고유권이 포기하면 그러면 고유권이 소멸되죠. 그러면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원심의 변호인, 대리권자죠.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소멸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2번 검사의 증거 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송서류 열람 등사 문제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피고인 변호인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하는 거죠. 1번 검사에 대한 증거 개시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법조문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맞습니다. 조문 내용이고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 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법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건 묻지 않아요. 다 증거 개시의 대상입니다. 다만 즉 소송서류 열람 등사 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검사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공판일에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피고인 변호인에게 열람 등사를 즉 증거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제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 불리는 불문합니다. 틀렸네요. 검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죠. 목록은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못합니다. 3번 형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당초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공소사실에 대해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심판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컨대 이런 얘기죠. 자, 강도죄로 기소했는데 강도가 아니라 강간죄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심판하는 것은 변경된 강간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지 변경 전에 강도죄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축소사실 인정하는 케이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넣어 판단해야 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공소장이 태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그러면 예비적 태일적 기재죠. 예비적 태일적으로 기재되면 공소장에 다 기재된 거죠. 그러면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 그러니까 태일적으로 기재된 다른 공소사실도 심판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심판 대상이니까. 맞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네요. 4번 공소제기 후 수사 틀린 거.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부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즉 다시 말해서 수소부분의 권한이다 그 말이죠. 검사는 수소부분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건 검사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건 전문 내용이죠.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 문제 자체가 쉽게 나왔네. 원래 판례는 이게 아니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래 판례는 그건데 이걸 쉽게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소 후 피고인 신문이 판례는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피고인 신문이 되니까 피고인 신문은 적법. 그러면 그렇게 작성된 조서는 적법 수입 증거,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3번 틀렸습니다. 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길에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그러면 이러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죠. 야비한 수사입니다. 수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 증거 내용 없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5번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제 증거편 나왔죠. 형사헌법 제312조 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의 수사현 작성을 말하는 거예요.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거 실질적 성립의 진정 말하는 거죠.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 그게 바로 내용 인정이죠. 맞습니다. 형사헌법 제312조 사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의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의무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판례도 이렇게 지문에 잘 나오는데요. 이 판례는 꼬지 않습니다. 틀리게 하지 않고 그냥 지문 채우기용으로 나옵니다. 3번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면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형사헌법 312조 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맞죠? 다만 적법성은 통과해야 되죠. 의무성, 적법성, 정법적 예외. 지금 정법적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데 적법성은 통과해야 돼요. 따라서 합의부 사건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런 사건은 적법성에서 날아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의뢰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의뢰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갑의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몇 조부터 적용하는지 그거 알아야죠. 공범인 공동피고인 의뢰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니까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자예요. 그러면 검사 작성 피고인 안 된 피신조서예요. 의뢰에 대한 피신조서는 맞습니까?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312조 사항으로 가죠. 요건이 4가지죠. 적법 절차, 실질적 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 기회보장. 그 이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실제로 진술한 사람이 의뢰에 대한 신문조서니까 의뢰 진술했겠죠. 그러니까 의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 성립의 인정을. 그런데 여기서는 의뢰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했죠. 내용 인정. 내용 인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따라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피고인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죠. 물론 이제 전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예컨대 보통은요. 이제 내용 인정이 312조 3항에 있죠. 내용 인정의 전제에는 실질적 성립의 진정과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내용 인정했다는 말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도 인정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너무 문제를 앞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거냐 312조 사항에서 요구하는 게 내용 인정을 요구하는 거냐 이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형사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거 기소 못하죠. 근데 기소했으니까 기소가 2번 무효.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형사헌법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부칙 2조 내용이죠. 형사헌법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행한 소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부칙 2조 내용입니다. 일부 상소.
일부 상소 파트는요, 재판편 넘어가면 이제 세 파트 중에 하나를 출제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죄 판결 명시 이유, 기판력,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셋 중에 하나를 대부분 출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좀 어려워진 게 그 중에 일부 상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일부 상소를 내요. 근데 일부 상소를 냈다는 말은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변별력을 갖추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했다. 만약 이게 진짜로 경합범이면 무죄 부분만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두 죄가 상소심에서 보니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일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죄는 일부 상소가 아니라 상소 불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되죠. 따라서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의적 공소 사실은 상소심 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주의적 예비적 이 말이 나왔습니다. 뭔 말입니까? 공소장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기획이죠. 예비적 기재. 그러면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는 전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상소하지 않은 주의적 공소 사실이라도 전부가 심판 대상에 포함돼요. 이거 아까 한번 보셨죠? 문제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지문은 아닌데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 일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제가 뭐 강의할 때 유죄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죠. 형선고, 형면제, 선고의 예가 있고 형에는 사형부터 몰수까지 있고 그것과 동시에 선고하는 게 진민호가 소배합 이렇게 외웁니다. 뭐 집행유예, 미결 구밀수, 노역장 일치 이런 게 뭐예요?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입니다. 일체가 됐다는 말은 이것만 뜯어서 불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뜯어서 일부 상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일부 상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포괄일죄니까 일죄잖아요. 일죄는 일부 상소가 아니라 상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 부분도 일단 상소심에 2심은 돼요. 일부 상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2심 됩니다. 다만 이제 심판 대상이 되느냐는 또 별도로 판단해야 돼. 심판 대상이 되느냐는 피고인의 이익되게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무죄 부분까지 심판 대상이 되면 무죄 부분이 깨져서 유죄가 돼버리면 피고인한테 불이익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런 사안에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소하잖아요. 그러면 포괄일죄니까 일부 상소 안 되니까 전부가 2심이 되고 이때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유죄 부분이 깨져서 무죄가 되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되느냐는 피고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긴급체포 옳지 않은 거 8번. 피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맞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적 내용이 아닙니까? 피해자를 긴급체포하는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내용이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일단 맞습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압수 후 48시간 이내 청구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즉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청구죠. 조문 문제였습니다. 9번 재판의 효력 틀린 거. 유무죄의 실체 재판에는 일사부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기판력이 인정되고 그 말이죠. 맞습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의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포괄일죄와 가형상일죄에 속하는 범죄 사실에는 일사부재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포괄일죄와 가형상일죄는 일죄예요. 일죄. 형사법상. 그러면 일죄는 단일한 사실이고 동일한 사실이니까 동일한 사실은 기판력이 미치죠.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과 재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공소장 변경에서 동일성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 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판결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이거 자주 출제가 되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아닙니다. 이게 포괄일제가요. 포괄일제 중간에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려면 포괄일제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포괄일제가 상습범이니까 예컨대 사기죄를 예로 들면 상습 사기죄로 확정돼야지 그 전에 저지른 범죄 기판력이 미치는 거지 상습 사기범이 아닌 단순 사기죄로 확정되면 그 전에 저지른 범죄 기판력이 안 미쳐요. 따라서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틀렸어요. 상습범으로 확정됐을 때만 미칩니다. 탄핵 증거 10번 틀린 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이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등이 없죠. 310의 3항이니까 피고인의 법정에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탄핵 증거에는 전문 법칙 자체가 적용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 증거 조사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탄핵 증거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목록 공판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정들에 대하여 탄핵 증거로서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증거 목록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 목록은 이제 공판조사, 그러니까 증거조사하면 공판조사의 일종인 증거 목록이 기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재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케이, 증거조사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그 말입니다. 11번 검사의 권한의 지혜에 대한 거 틀린 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책 진실에 입각한 국가행보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죠? 공익적 지위.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검사의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그러면 검사는 피고인 아닌 자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하죠. 그러면 316조 1항이죠. 특신상태.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맞죠?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야 할 것이다. 맞죠? 공소권 남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판 개정 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까? 아니죠. 법관이 바뀔 때는, 즉 판사가 경질될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관 독립의 원칙 때문에 판사가 바뀌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갱신해 줍니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 독립의 원칙이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이요. 그 검사가 그 검사다. 바뀌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12번 국선 변호인 틀린 거. 재판설에 따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문제였어요. 재판설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설이 다툼이 있어요. 재판설이 있고 공법상 계약설, 그 다음에 뭐 일방행위설 뭐 이런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봐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OT에서 이런 얘기하죠. 법원법관은 무조건 재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했다. 이것도 재판이다. 그러면 법원이 할 수 있는 재판 형태는 판결하면 결정인데
결국 판결은 제가 쭉쭉쭉 말했죠. 거기에 해당할 사항이 없으니까 이건 결정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명령이다, 부탁이다? 명령이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명령하는 거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선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국선 변호인 선정돼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그 명령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 허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근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 법이 아니다. 33조 1항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단기 3년 이상 사건이 국선 변호 사건이고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따라서 단기 3년 미만이면 국선 변호 사건이 아니고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죠. 맞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 종결 시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 법이 아니다. 그렇죠? 빈곤 플러스 청구해야지 선정합니다. 그 청구는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돼요. 청구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관련 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의 공범은 관련 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 사건 아니다. 틀렸습니다. 동시범도 다 관련 사건이에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 그러니까 단독과 합의가 붙을 때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으로 맞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됐다. 계속됐다는 말은 기소 후 심리가 계속됐다니까 관련 사건 병합심리 문제죠. 때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하는 것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맞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는 합의부인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합의부, 이 사물관할 병합심리는 2심에서도 가능하고요. 토지관할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신검문 틀린 거 14번.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지법 내용입니다. 경지법 3조.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하여야 맞습니다.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거절한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찰관은 불신검문을 위하여 질문할 때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동행 요구할 때 경찰 장구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경찰 장구 사용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행 요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는 예컨대 뭐 체포나 도주의 방지, 그 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이런 걸 하거나 공무집행 한 거의 억제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 요구할 때 경찰 장구 사용한다. 뭐 수갑이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15번 고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친고죄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 고소 취소 효력이 없죠. 선고 전까지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철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고소 취소 후 재고소를 못하니까 반의사 불벌죄 철회 후 재고소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해죄로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상해죄는 비반의사 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철회를 한 거죠. 반의사 불벌죄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 했으니까 철회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법원은 뭐예요? 항소심 반의사 불벌죄 철회니까 판결로서 공소기각하는 게 아니에요. 철회가 유효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무효니까 실체 재판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서면 또는 구술을 할 수 있다. 맞죠? 고소 취소는 소송행위고 제가 우태해서
소송의 방식, 구두, 서면, 짬뽕 세 가지. 그런데 고소와 관련된 거, 고발과 관련된 건 다 짬뽕이다. 그러니까 소멸 또는 구술을 할 수 있다. 그걸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리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거, 틀린 거, 옳지 않은 것, 즉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약식 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틀렸냐면 지금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리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검사만이 청구했으니까 이때는 분리변경금지 원칙 적용 못합니다. 따라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님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더 중한형이에요. 선고할 수 없는 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때문에 법관이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 즉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 분리변경금지의 원칙 자체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형사헌법 전체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분리변경금지의 원칙 적용되는 것은 다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하여 반드시 경한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중한 처벌이니까 벌금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면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아니죠.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리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상소가 아니라도 정식 재판 청구에도 분리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거증책임 틀린 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 한다. 이거 맞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 의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맞죠?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피고인이 거증 책임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과 명예훼손죄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 그거 아니면 무조건 검사.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이제 교재에도 이 판례가 실려 있죠.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 그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죠. 위법성 조각사유. 그런데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거증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까?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면 무죄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이 돼야 됩니다. 4번 검사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이무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이무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게 아니라 검사가 이무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거증 책임은 피고인이 두 가지만 지고 나머지는 다 검사가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 진술은 이유파에 수입된 증거로서 진술의 이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 없다. 어디서 탈락입니까? 증거 능력, 이무성, 적법성, 정법적 예외 중에서 적법성에서 아웃되죠. 그러면 이무성이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술인 이상 구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다 진술이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의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자술서는 진술이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 그러면 참고인 조사할 때는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고지하지 않더라도 적법 참고인 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작성한 진술조서는 적법 수집 증거,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허업 측정 기한 주치 여부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얘기를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허업 측정 후 부는 건 진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건 진술 아니잖아요. 따라서 허업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교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잖아요. 그건 진술 아닌 것을 형사처벌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닙니다.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9번 증거보존 틀린 거. 검사는 일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을 이용을 하는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일회 공판기일 전까지 하죠. 수사 개시부터 맞습니다. 검사가 증거보존 청구할 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 이거 조문 문제거든요. 소명할 때는 서면으로 소명을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내용이에요.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맞습니다. 압수, 검증, 감만 할 수 있어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건 증인신문 되니까 됩니다. 맞습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일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있고 맞죠? 그러면 일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피의자는 기소 전을 말하는 거죠. 청구 극악 결정에서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맞죠? 지방판사 재판에서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소송 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는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성명을 구할 수는 없다. 성명권 내용입니다.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성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불명확할 때 너의 주장이나 입증을 명확하게 하라고 법원이 요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으나 맞죠? 피고인이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조문 내용입니다. 1번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하여 공판기일 변경은 되죠. 공판기일 지정은 직권으로 하는데 변경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보호직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는요. 형사소송법 문제와 열 문제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겹치지 않은 나머지 열 문제 해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겹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사헌법 개론 문제입니다. 통상은 이제 그 형사헌법 개론 문제와 형사헌법을 이렇게 나눈 이유 자체가 형사헌법 문제는 검찰직 준비하는 학생이 보는 거고 형사헌법 개론 문제는 검찰직 아닌 교정이나 보호직 학생들이 보고 그래서 검찰직은 형법이 있고 이 개론 보는 학생들은 형법이 없고 그래서 형법을 배우는 학생과 배우지 않는 학생이 좀 차등을 두겠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조정하겠다. 당초의 의도가 그건데 형사헌법 개론 문제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난이도를 막 높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통사건은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 되돌려 보냈다고 말이죠. 환송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봐요. 원래대로 하면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처럼 파기, 환송, 이송 후는 1심 판결 선고 전이 아니라 후예요.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고소 취소 못해야 돼. 그래서 고소 취소 못하는데 고소 취소했기 때문에 고소 취소는 무효, 법원의 조치, 실체재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간통죄만큼은 판례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통죄 같은 경우는 먼저 간통죄 고소하려면 이혼소송 제기나 혼인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죄 고소했는데 2심 판결 선고 후라도
형사재판 2심 판결 선고 후라도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 안 됐다면 그때 이혼 소송이 치하나 치하 간주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초의 고소는 소급 무효, 기소 무효, 공소기각 판결, 즉 간통죄 처벌 안 해요. 2심 형사재판 2심 판결 선고 후라도. 따라서 그것과 균형상 간통죄 파기, 환송, 이송 후에도 고소 취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소 취소가 되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하면 고소 취소가 유효죠. 법원의 조치,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돼.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사례 문제였습니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증인이 될 수 있다. 맞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 진술로서 성립의 진정한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312조 3항. 지금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도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312조 3항은 제가 애우라고 그랬죠. 검사 예의 수사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그 피의자가 피고인이냐 피고인 아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망이야. 그러니까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사망을 무조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용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공범자, 공동피고인이냐 피고인이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내용 인정 뜻이 뭐죠? 내가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범행을 하였다를 인정하는 게 내용 인정 아닙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현재 사건의 피고인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지 다른 공동피고인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인정하면 증거는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증인이 될 수 있죠. 자기 사건 아니니까. 공동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상호 보강 증거가 된다고 판례가 말을 하죠. 그리고 3, 4, 5번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까지 중복됩니다. 7번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반드시 중한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가끔 이런 질문 나오는데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전에 그 기출문제에서 반복하는데 우리 형사법 462조 보면요.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가류, 몰수에는 중한형을 먼저 집행한다. 그러니까 중한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내적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얘가 인정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는 또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 말 틀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는 이거 필요적 정지 사유죠.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정지하여야 맞습니다. 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몰수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478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뭐 법정대리인 배우자 들어가면 이게 틀리는데 그렇게까지는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도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겹칩니다. 9번 변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은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규칙 내용이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원심 법원에서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간할 위반은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규칙 내용이죠.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 취소 청구할 수 있으나 즉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고인. 왜냐하면 이건 유리한 거니까. 피고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 청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석 청구나 구속 취소 청구는 대리하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 나오면 항상 두 개가 터져 나오죠. 고유권이 소멸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두 번째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 고유권자, 주로 형사법에서 고유권자는 피고인 피의자죠.
고위권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생각하면 돼. 유리하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나 보석 청구는 풀어주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습니다. 10번 공판 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의 출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자주 출제되죠.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에 이거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하는 문제. 구류를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구류는요. 이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류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사건은 불출석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해야지 됩니다. 틀렸습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2회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맞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즉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출석해야 되죠.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282조, 283조 내용입니다. 직결 심판 절차에서 벌금이나 가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 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하도록 심판할 수 있다. 맞습니다. 11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던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 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규칙 내용입니다. 규칙 96조의 3. 규칙까지 좀 봐줘야 돼요.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 영장이죠. 영장은 재판이죠. 모든 재판의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기 경우에도 마찬가지 검사가 지휘해요. 검사에 지휘하여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조문 내용인데 마인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관할 구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 구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조문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틀린 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지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체포에는 세 가지 체포 다 포함이죠.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신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에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으면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에 기소가 돼서 체포적부심 절차 중에 기소가 돼서 피고인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절차를 계속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이 바뀌었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죠?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청구는 못해요. 이게 보증금 피의자 보석 결정 아닙니까? 피의자 보석은 직권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틀렸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변호인에게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법 33조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장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3번이 확실히 틀렸죠. 왜냐하면 청구권 자체가 인정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3번으로 할 수 있겠네요. 13번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 관리 책임자의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한다. 맞죠? 개별적 영장 제시. 이건 자주 출제된 판례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재차 구속 못합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재차 구속할 수 있죠. 그래서 재구속 제한 문제죠. 법원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해자는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하여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체포 구속 적부 심사로 석방된 자의 재체포 재구속 제한 사유죠. 요거 두 문자가 제 두 문자가 죄멸도죠. 죄정 인멸과 도망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은 이 법입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긴급체포 석방 구속이죠. 그러면 이것은 재구속 아니죠. 원래 재구속 개념은 뭐죠? 구속, 석방, 구속이 재구속이에요.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그때 구속하면 위법이 되지만 이건 체포, 석방, 구속이니까 재구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도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고 적법이죠. 틀렸습니다. 14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증거동의에 대한 1번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증거동의, 변호인의 증거동의권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의 대리권 중에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거 기상동정, 동의에 해당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임의 제출물 영체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람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은 영장주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서 영장 받아야 돼요. 안 받았으니까 이거 위법입니다. 그러면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한다고 증거등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약식명령에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정식 재판 절차 1심에서 이에 불출정한 경우에 그러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누구도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 동의가 간주되죠. 맞습니다.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취소, 판례 태도죠. 맞습니다. 그리고 15번, 16번, 17번, 18번 다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요.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증거조사의 순서를 법원은 재판장은 변경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물건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법조문 내용이에요. 1번도 법조문, 2번도 법조문이. 왜냐하면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 기각, 각하하고 결국은 결정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조사 안 하겠다. 그런데 증거를 제출받아? 그러면 편견이 형성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한마디로 줄이면 증거 결정이죠.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일 때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못합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법령 위반만 해당합니다. 4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안개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할 때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내용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가 증거조사 편에서 많이 나왔고 20번 문제는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13년 7월 27일 시행된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